네, 마감 즉시 출발 코인 2부 한치호의 이슈픽입니다. 제 옆에는 한코나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치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입동이 어저께 지났죠. 그렇죠. 오늘은 개기월식이 있다고 그래요. 오늘 저녁에 개기월식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안 보시면 200년 후에나 나타난다니까 생전에는 볼 수 없는 특별한 개기월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그 자연의 현상을 좀 잘 살펴보시면 인생 살아가는 거 별거 없다. 네. 또한 우리 투자의 정보에서도 자연에서 좀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교훈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오늘 시간 되시면 개개월씩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뭐 코인 뉴스도 좀 여러 가지 뭐 뒤숭숭한 것 같아요. 네. 뒤숭숭한 것 같은데 마침 마지막 뉴스는 좀 우리 아마 시황센터에서 알려주신 마지막 뉴스는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네. 마지막 뉴스가 그거 있잖아요. 한국은행이 CBDC 실험에 성공했다. 이거를 오프라인으로도 할 수 있겠다라는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요. 네. 이렇게 자꾸 실험해보고 테스트해봐서 좋은 결과 나오면 앞으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앞으로는 전자화폐를 쓸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걸 좀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네, 좋습니다. 좋은 말로 항상 시작을 해주시는 우리 한코난 한치호 수석연구원님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도움 말씀 해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오늘은 이제 연말이잖아요. 네. 이제 그 추수감사절, 뭐 크리스마스, 연말 뭐 이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선물을 산다든가 맞아요. 아니면 감사의 뜻을 뭐 전한다든가 네. 뭐 가족과 함께 뭐 지내기 위해서 뭘 한다든가 또 좀 보너스를 받게 되면 네. 보너스를 받게 되시면 또 이제 뭐 새로운 가구를 바꾼다든가 맞아요. 뭐 여러 가지 오. 소비 활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 소비재와 관련된 네. 투자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셔봤습니다. 네. 누구죠? 그래서 오늘 모신 분은요.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와, 이거 지금 여러 가지 연말 되면서 좀 기대가 많이 돼요. 뭐 빼빼로 데이 되면 뭐 빼빼로 사러 지금 제가 편의점에 가봤더니 뭐 네. 세트 하나에 5,000원 뭐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맞아요. 빼빼로가 엄청나게 깔려 있더라고요. 네. 그 빼빼로 만드는 과자 회사에서 유사 상품 이렇게 만드는 회사한테 이거 쓰지 말라고 이름 쓰지 말라고 상표권 우리한테 있으니까 이렇게 경고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연말 소비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아주 긍정적으로 움직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물가가 계속 오른 것이 문제고요. 네, 네. 그다음에 경기 상황, 소비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미래 경제 상황이 좋다고 생각했을 때 더 이제 유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소비 성향 자체가 크게 늘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서 3분기까지의 소비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우리나라 기준으로 네. 판단되고 있지만 향후 소비가 좋아질까에 대해서는 조금은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뭐 빠른 속도로 개선되기는 어렵고 지금까지의 소비의 이 추세를 봤을 때 어떤 쪽이 좀 더 올라오게 될지에 대한 판단은 아마 오늘 얘기를 들어보시고 각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뭐 결론은 드리겠지만 뭐 제 결론이 뭐 진리가 아닌 만큼 각자 이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준비된 그림 보시면 민간 소비가 안 좋아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난 2년간 워낙 안 좋아져서 나빠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 보시면 지금 오히려 좋아졌다라는 거죠. 기존 추세보다 더 좋아진 양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눌렸던 이연 소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해외 소비가 대폭 줄어든 부분이 내수 소비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 내수 소비에서 재화 소비는 제한적인 모습.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재화 소비는 오히려 하반기부터 좀 꺾이고 있는 모습이고 서비스 소비가 극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비스 소비라고 하면 어떤 소비들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 고민해 보면 대표적으로 공연이라든지 뭐 스포츠라든지 이런 쪽에서 소비가 대거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에 못 가는 것에 대한 반발 매수 소비가 서비스 소비로 대거 이전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을 조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았지만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마 부문별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저 표를 보니까 재밌네요. 네. 저 표 한번 더 보여주실래요?
우리 김종인 의원님 준비해 오신 저 표를 보니까 표가 참 제가 다시 한 번 더 볼 때 이게 참 대단한 게 재화가 아닌. 재화 소비는 지금 꺾였는데 네, 서비스 소비는 해외 서비스 소비를 뭐 보완하라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태원 이 사고가 난 것도 이제 원인을 찾을 때 보면 한 3년간 아무것도 그런 행사도 못 하고 하시다가 갑자기 많은 분들이 이제 모이게 되고 네. 요즘에 보면 그런 그 보복 소비라고 그러나요? 그런 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연말에 저희도 모임에서 12월 14일에 모임을 하는데 지금 미리미리 지금 신청을 하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식당 잡기가 어렵다고 연말에. 그렇게 저한테 지금 연락이 왔어요.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좀 며칠 있다 해외를 잠깐 나갔다 올 예정인데 만만치 않습니다. 좌석이 꽉 차 있어요. 제가 네. 좀 해보니까 좌석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많은 분들이 그동안 이제 그 경기가 어렵고 이제 물가가 오르고 그런 점들이 있었지만 네. 그동안 3년 또 가까이 뭐 이렇게 제대로 뭔가 활동을 제대로 하시지 못한 그쵸. 것에 대한 그 보복 심리가 좀 있는 것 약간 같다. 억눌려 계셨던 게 좀 네. 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자 우리나라 아까 좀 전에 빼빼로 데이 뭐 짜장면 데이 뭐 이런 거 삼겹살 데이 참 뭐 이런 거 많아요. 많아요. 네. 근데 중국이 뭐 11월 11일에 광군제라고 그러는데 난 이게 광군제라서 광군제. 광분제인 줄 알았어. 광분제. 네. 근데 이제 이 독신을 사랑하는 뭐 10일이 14개나 있어서 독신자의 날 뭐 광군제라고 그러는데 이게 블랙 프라이데이? 뭐 블랙 뭐 프라이데이, 이렇게, 중국에. 예? 오. 광군제 10일? 이거 좀 뭐 중국도 지금 그 통제가 심하잖아요.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네. 뭐 제로 코로나 한다고 그래갖고 막 맞아요. 이동도 못하게 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중국? 그런데 어차피 이제 광군제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나 아마존의 프라임데이 같은 것들도 온라인 기반으로 유지되는 소비 시장이었기 때문에 네. 일단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것도 사실이고 중국 쪽도 약간의 위축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광군제 자체는 이미 뭐 제 기억으로는 3년 전부터 그러니까 코로나 전 이전부터 아마존의 금액을 능가할 정도의 매출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중국 경기가 일단 꺾여 있는 부분, 말씀해 주셨던 대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중국에 가장 크게 이제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결국 계속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다 보니까 내수 소비가 예전만큼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온라인 소비만 증가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 좀 물음표가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시장마저도 지금 소비가 좋아진 것과 상관없이 주식시장에서는 경기 소비재, 필수 소비재, 럭셔리까지 전반적으로 모두 부진한 모습이었고요. 그나마 필수 소비재, 뭐 펩시코라든지 코카콜라 정도가 좀 버티는 모습이었지 나머지 소비재들은 주식시장에서는 전부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 얘기하면서 갑자기 왜 미국 걸 보여주느냐. 네. 중국은 워낙 처참하거든요. 증시가 무너지면서 뭐 소비주든 기술주든 상관없이 모두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추세를 보기가 좀 어렵고 네. 가장 많이 소비하는 미국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러한 흐름이라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뭐 중국 뭐 미국, 유럽은 내년에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가릴 것 없이 지금까지의 소비는 비교적 견조한 모습이었지만 향후 소비에 대한 전망 자체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광군제에 대해서도 기대를 좀 낮추자라는 심리. 그래서 광군제는 코로나 때를 제외하면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 계속 늘어나는 양상.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문제였지 줄어든 적이 별로 없는데 이번에는 조금 축소되거나 아니면 옆으로 플랫하게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이거 광군제. 미국 그 소비 시장을 먼저 보여주셨는데 네. 이제 중국하고 비교가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 미국 시장은 이제 글로벌, 그러니까 럭셔리 소비재까지 지금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거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미국 사람들이라서 미국 분들은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아예 안 쓰고 막 전략하고 막 1%만 할인해줘도 그쪽으로 몰려가고 막 이런 그 소비 스타일이나 그 국민들의 어떤 문화라고 그럴까 그런 걸 좀 보여주는 것 같고 중국은 이제 막 이제 경제가 살아나서 막 많이들 쓰시는 그런 그 표현이라고 제가 좀 하고 싶은데 네네. 제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명동에 있으면서 많은 중국 분들이 관광 오시면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유일하게 중국하고 일본 사람들이 약간씩 이렇게 하대하는 그게 있잖아요. 뭐 이쪽 뭐 이렇게
때 뭐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근데 네네. 이상하게 그분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제 옆에 계신 분들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저분들 다 자기네 나라에서는 다 벤츠 차고 다니시는 분들인데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야 역시 그런 것 같은데 자, 제 이 얘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지금 갑자기 급 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지난주에 우리 빅테크 기업 이야기했었잖아요. 애플 어때요? 주가의 방향을 물으시는 건지 아니면 회사의 방향을 물으시는 둘 다. 건지. 뭐 회사의 방향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뭐 계속 원래 가던 대로 잘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주가는 지금 굉장히 물음표가 달려 있는 게 그 정저 공장이 그 지금 거의 락다운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생산 자체가 안 되고 지금 그래도 가장 매출을 우상향하면서 유지하고 있던 게 아이폰 판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아이패드가 아니죠, 맥북이었는데 그 두 가지 모두 흔들릴 가능성, 제때 공급하지 못할 가능성은 뭐 열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일시적으로 주가는 뭐 여전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력으로 팔아야 될 게 제때 공급하지 못하면 당연히 일시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겠죠. 근데 뭐 방향성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애플 제품을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대체재를 사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일시적인 흔들림 정도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뭐 미국 소비재도 어떻게 보면 지금 각각의 이제 섹터별 따라서 굉장히 구분될 것 같기는 한데 유일하게 IT 제품 중에서 그래도 수요가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유일한 그 기업은 아마도 좀 애플이 아닌가. 애플 자체에 대한 로열티, 고객의 로열티도 높은 데다가 일단 대체재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폰의 대체재는 갤럭시가 아니냐? 아니죠. 아이폰의 대체재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똑같은 OS를 쓰는 그 경쟁 기기가 없는 데다가 그다음에 향후에도 그런 기기가 나올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별로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뭐 일종의 독점 기업 또 굉장히 로열티가 높은 기업이라는 판단에서 뭐 사실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지켜보시면 뭐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왜 여쭤봤냐면요. 네. 제가 서학개미가 한번 돼보려고 제가 많은 사실 이 프로그램 진행한 지 저희가 한 2달쯤 이제 돼가는데 이게 저희 전문가님들 나오셔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해주시잖아요. 네. 근데 시청자분들한테 무조건 하세요. 뭐 이거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러기만 하면 시청자들이 신뢰를 갖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 한치호 프로젝트로 제가 하나 한 게 NFT 한번 시도해보자. 맞아요. 근데 NFT 시도해보려는데 어렵더라고요. 사실 저처럼 50대 사람들은 좀 하기 어려운 것 같고 두 번째 시도가 이제 서학개미 한번 해보자. 그래서 사실 제가 지난주에 빅테크 기업 말씀하셔갖고 서학개미의 그 반열에 좀 한번 들어가-봤습니다. 네네네. 큰 금액은 아니고 그냥 용돈 정도로 해갖고 한번 들어가-봤는데 그 들어가-봐야지 관심을 갖고 보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결과는 나중에 시청자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여 위원님 말씀 듣고 서학개미 한번 됐는데 우리 좀 수익 나면 거기 짜장면 좀 먹죠. 네. 그 미국 얘기 좀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이 4분기에 뭐 클라우드 부진, 뭐 가이던스 클라우드 같은 이 사업이 부진해서 폭락을 했잖아요. 맞아요. 이게 뭐 아마존 괜찮을까요? 난 아마존은 그 CEO 리스크가 더 큰 것 같아요. 뭐 CEO 리스크는 글쎄요, 논의의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일단 좀 중요한 것은 아마존의 그 가이던스, 4분기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을 하회하면서 주가 급락했고, 그다음에 한 번 급락으로 끝인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내렸는데요. 3분기까지의 실적을 보시면 일단 그동안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던 이 AWS, 즉 클라우드 사업 자체가 조금은 위축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빠르게 성장하는 사업 분야, 준비된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이 막대 그래프에서 지금 회색으로 표시되는 게 클라우드인데요. 올해 이제 1분기까지는 계속 고속 성장을 했단 말이죠. 근데 2분기, 3분기에 뭔가 좀 축소되는 모습. 이건 뭐 애저의 등장 때문일 수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등장 때문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했던 사람들의 탄력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고요. 더 이제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 매출은 변하지 않았는데 AWS가 여러 국가에서 돈을 받지 않겠습니까? 달러 표시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매출은 변하지 않았는데 금액이 줄어드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났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미국 내부도 그렇고 미국 외부에서 발생하는 아마존의
이 세일즈 매출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3분기 연속으로 발생하고 있고 4분기는 소위 대목 시즌 아닙니까? 그쵸. 연말 소비가 있는 대목 시즌인데 그쵸. 그 4분기 온라인 매출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던스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은 양상이어서 근데 아마존은 가이던스를 제시하면 비교적 가이던스와 잘 부합하는 그런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4분기가 대목인데 AWS도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매출까지 줄어든다? 이것이 이제 아마존의 전반적인 약세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도 아닌 아마존과 중국의 광군제 소비를 왜 주목해서 봐야 되냐면 갑자기 이제 소비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네. 지금 우리나라의 최대 문제가 뭡니까? 무역 적자가 계속 나고 있다라는 그죠. 거고요. 무역 적자의 중심축에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가 계속 이렇게 뭔가 주춤거리고 있는 핵심 포인트는 IT 재고가 쌓여서 반도체 재고도 같이 쌓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광군제나 아마존의 프라임데이 혹은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에 IT 재고, 내구재 소비가 빠르게 또 나타나야 내구재 재고 소진이 대폭 이루어져야 결국은 다시 IT 세트도 추가적으로 출하될 수 있고 반도체 출하도 늘면서 반도체 재고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되지 않으면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소비뿐만이 아니라 IT 세트와 반도체 시장에 대한 회복 시점도 지연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이 부분 좀 주목해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프라임데이 때 어떤 부분이 매출이 많이 늘어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통상적으로 항상 많이 잘 소비됐던 IT 세트의 소비가 광군제와 그리고 이번 아마존 프라임데이 혹은 그 이후에 있을 연말 소비를 통해서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는지를 꼭 한번 챙겨보시는 게 저는 핵심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말씀 들어보니까 아마존 이 세일즈 그 마켓은 계속 3분기 연속 줄은 거잖아요. 그 아마존이 저렇게 3분기 연속 세일즈 그러니까 온라인 판매잖아요. 그게 다 줄었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우리나라의 다른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네이버나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이런 그 세일 그 인터넷 판매 쇼핑 그또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까? 좀 미국 얘기다 갑자기 여쭤보는 게 사실 우리 대본은 없지만 갑자기 궁금증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시청자들도 궁금해하실 거라고.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뭐 이런 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뭐 순서대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막상 물어보시니까 네. 준비된 그림부터 좀 보여주시면 이커머스가 그동안 대폭 성장했던 배경, 그러니까 온라인 소비가 오프라인 소비를 항상 이겼던 전체적인 흐름이 꾸준하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가 2020년도에 이 코로나 시기 이때는 전부 이제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근데 오프라인 소비는 회복이 안 되는데 온라인 소비가 빠르게 올라오면서 이 회색의 음영 부분이 이 이커머스와 그다음에 오프라인 쪽에 동일 매장의 매출 성장률 차이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극적으로 벌어지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즉 오프라인 쪽의 회복은 없었는데 온라인 쪽만 대폭 올라가면서 이때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종목군들, 뭐 넷플릭스라든지, 그다음에 소위 이제 온라인 소비를 축으로 돌아가는 이 팬데믹 소비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거 상승했던 그런 양상을 나타낸 것인데요. 네. 근데 이런 양상들이 지금 뒤로 오면서 급격하게 이제 축소되고 있는 거죠. 네. 엔데믹으로 가면서 이제는 오프라인 쪽이 조금 올라오기 시작했고 온라인 성장률은 줄어들기 시작한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도 이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카카오와 네이버의 하락이 그냥 단순하게 이들 종목이 비싸서이기도 하지만 온라인 성장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카카오와 네이버가 차기 성장의 하나의 분야로 꼽았던 것이 소위 이제 마켓 소비와 관련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탄력 둔화 자체가 이들 종목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말씀해 주셨던 국내 연관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당분간 아주 긍정적 시각의 접근은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이제 큰 틀로 온라인 소비는 다 안 좋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뭐 만약에 소비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온라인 성장이 줄어들었다 이런 결론을 낼 거면 오늘 제가 한치호의 이슈픽에 올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트렌드가 있는데 그 트렌드 안에서 여전히 올라오는 게 뭐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것인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온라인 쪽이 둔화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온라인 전체를 다 우리가 도매급으로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안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서 또 좋아지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현재 구간에서 소비가 회복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좀 사설이 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 내가 올 이유가 없고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이런 이야기가 됐어요. 자, 이거 온라인 기업들도 그러니까 좀 골라서 봐야 된다. 다 똑같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보다 보면 우리나라 온라인 기업들도 똑같이 같은 현재 입장에 처해 있고 아마존도 세일 그 부분에서 마찬가지다. 근데 여기 궁금했어요. 혹시 그 소비재 중에 눈에 띄는 업종 뭐 그런 거 있습니까? 네, 일단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업종은 인재 소비가 다 좋아질 수 없기 때문에 그쵸.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는 이제 눌릴 수밖에 없는 그쵸.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고 그 요건 중에 가장 우리가 크게 보면 실질 소득 감소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아, 실질 소득 감소. 그러니까 이제 이자가 많이 올라가고 뭐 하게 되니까 이제 인플레가 되다 보니까 급여가 줄는 그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지금 임금 상승률은 정체되고 있거나 꺾이고 있는데 CPI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죠. 물론 CPI도 정점치고 내려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지금 물가가 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임금 상승률은 제한적인데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실질 소득이 줄어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줄어들었으면 자연스럽게 향후의 소비 성향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다 소비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소비에 대해서 이제 선택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접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종목군들을 조금 압축하는 그런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된 그림을 하나 좀 넘겨봐야 될 텐데요. 네. 자, 이 지금 그림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시면 한국의 민간 소비가 증가하는데 여전히 늘지 않은 소비가 딱 하나가 있죠. 서비스 소비도 추가적으로 이제 추세선을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더 늘어나기가 쉽지 않고요. 네. 재화 소비 쪽도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좀 구분해봐야 되겠지만 빠르게 개선될 만한 여지는 적다. 없어. 대신 이제부터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옴으로써 해외 소비가 이제 조금씩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해외 가서 돈을 쓰는데 소비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면서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우리가 가면서 항공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온라인도 전반적으로는 축소될 수 있지만 결국은 온라인을 통해서 항공 예약이나 그다음에 여행 예약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관점에서 그러한 종목군들은 좀 긍정적인 관점에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게 근데 벌써 몇 번 반복됐습니다. 뭐 네. 여기 경기 회복되고 그다음에 뭐 보복 소비 나온다라고 해서 몇 번 올라가는 척하다가 하다가 계속 다 맞아요. 떨어졌던 게 사실인데요. 근데 지금은 이제 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대표적으로 중국도 최근에 이제 홍콩 증시가 급등했던 이유 중 하나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앞으로 점점 완화할 것이다라는 분석에 지난주 급등했거든요. 네. 근데 주말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우리 제로 코로나 포기한 적 없다라고 했는데 네. 다음 날도 홍콩 증시가 또 점프업했단 말이죠. 이건 이제 무슨 의미냐? 네.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계속 누르려고 하고 있지만 그 의료 체계 보급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자신들이 구할 수 있는 백신 보급을 통해서 점점 단계적으로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가되 3월까지, 그러니까 전인대가 끝나는 3월까지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홍콩 증시가 비교적 강한 모습으로 월요일 날 마감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보면 중국 사람도 예전만큼 오진 않겠지만 일정 부분 해외로 나올 가능성. 그다음에 우리도 중국을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가진 않겠지만 어쨌든 중국 관광 상품도 열리고 하면 그렇죠. 우리가 가장 많이 갔던 데가 일본, 뭐 대만, 중국, 그다음에 뭐 태국 이런 국가들이었는데 네네. 뭐 베트남, 태국은 이미 열려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일본과 대만은 최근에 이제 11월 달에 열렸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마저 열리게 된다면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이 열린다라는 관점에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소비가 모두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소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서 소비할 수밖에 없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이제부터는 진짜로 필요하다. 그동안은 말만 했었지 실제로 나가는 게 워낙 제한적이었던 상황이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나갔던 지역들의 규제가 풀린다라는 관점에서 해당 종목군들의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가 가장 기본 전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좋아질 게 해외 소비의 개선에 연동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항목별로 봤을 때 내구재 쪽에서는 뭐 자동차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가전, 가구, IT 기기 이쪽에서는 당분간 빠르게 개선될 만한 게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나 모두 내구재 같은 것들 가격이 비싼 편이기 때문에 금리에 연동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구간에서 할부 금리가 대폭 올라간 상황이라면 이런 가격이 비싼 제품들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는 주저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전제품은 2020년부터 21년까지 소비가 너무 많았고 네. 자동차는 올해부터 이제 재고가 서서히 쌓이기 시작하면서 아직도 이제 물량은 많이 적체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백오더가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자동차의 추가 소비는 내년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면 이쪽에 준내구재 쪽에서 의류 같은 것들 그다음에 중국인들이 오지 않으면서 나락으로 떨어졌던 화장품 같은 것들에 대한 소비가 일정 부분은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예전만큼 좋아진다? 아니죠. 회복만 돼도 주가가 워낙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의 일정 부분 회복에 주가도 일정 부분 회복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홍콩 증시가 지금 탄력적으로 반등하는 구간과 똑같이 우리 시장에서도 소위 낙폭과대주들이 전부 비슷한 J커브로 돌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뭐 화장품, 그다음에 중국 소비와 실제로 100% 연동된 게 아닌데 FLF 같은 종목군들이 최근에 급등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중국 쪽에서 뭔가 좀 긍정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비에서 고른다면 그냥 소비 주면 무조건 사야 돼 이런 관점의 접근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뭔가 조금 세분화해서 골라서 조금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정확하게 좀 상황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 회복이 된다고 해서 잠깐 오르는 척했다가 다시 또 정상되고 맞아요. 오르는 척했다가 정상화되는데 네. 여러분 시내 명동에 나가 보시면요 지금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래요? 오. 지금 제가 일주일 전에 나가본 그 상태로 그대로 말씀드리면 일주일 전 저녁에 제가 명동에 평일날 저녁에 갔는데요. 그 노점상들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한 70에서 80% 정도 다 나오셨어요.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우리 한참 그 최고조의 피크에 달했을 때에 비해서 제가 보니까 한 70%? 그 정도까지는 올라오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국말 쓰시는 분들은 없고 저쪽 남방 언어, 뭐 태국말, 말레이시아어 이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서양 분들도 좀 많이 계시고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 우리 김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게 거의 정확하게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제대로 가져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보니까 실제로 가서 현장에서 눈으로 직접 보니까 확실히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 맞아. 확실히 그런 거 보면서 야 이제는 좀 회복이 이제 중국도 이제 올해는 문을 못 닫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주변 국가들은 이미 다 문을 열어서 활성화되고 있는데 본인들만 다 닫고 있는다고 이익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차원인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어떤 기업을 탑픽 기업으로 좀 이렇게 선정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기업은 그동안 그래도 우리나라 유통업계, 소위 이제 소비재라고 부르는 그 종목군들 중에서 그래도 조금 매출 성장률이 나왔던 대표 기업이 신세계입니다. 근데 신세계가 그러면 백화점 매출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냐? 그건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그러면 신세계에서 백화점 성장률이 줄어들면 전체가 다 줄어드는 것인지 아니면 신세계가 백화점 쪽에 탄력이 죽어도 면세점이 살아나면서 좋아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는 후자 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면세점과 관련된 매출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웃바운드도 늘고 인바운드도 늘면 그래서 양쪽 모두가 증가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지난 2년간 거의 정말로 이제 죽을 썼던 그런 면세점 사업 쪽이 살아날 수 있어서 백화점의 탄력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면세점 사업 쪽이 개선될 수 있는
이런 신세계 같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 중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BGF 리테일을 보고 있는데요. 네. 이 편의점 같은 종목군들은 현재 구간에서 유일하게 소비 성향이 꺾이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대표 기업입니다. 거기다가 BGF 리테일은 점포 수도 줄지 않고 있죠. 네. 그다음에 점포당 매출도 여러 가지 매출 성향들이 높아지면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만약 편의점 쪽에서 고른다면 저는 뭐 BGF 리테일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해외 기업 중에서 조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월마트인데요.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온라인 오프라인 결합을 통해서 그동안 이제 꾸준하게 성장을 이뤘고 유일하게 아마존이 대폭 성장하면서 뭐 타깃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저 뒤쪽으로 밀어버릴 때도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온라인 쪽의 경쟁력도 확보한 기업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의 자기 실적 고백을 통해서 이미 주가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그래서 1분기, 2분기에 어닝 쇼크를 미리 발표하고 주가가 이미 두 번의 레벨 다운을 했죠. 그리고 나서 수익성 회복이 서서히 나타나면서 일정 부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월마트 같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여전히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 아까 이제 해외 기업들이 아니라 해외 소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은 면세점 쪽에서 보면 신세계라고 볼 수 있는데 항공주 쪽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대한항공 쪽이 좀 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곳이 아닌가. 3분기에도 다른 기업들이 내지 못한 이익을 내고 있다라는 그렇죠. 점이 여전히 핵심 포인트고요. 네네. 물론 LCC를 말씀드리고 싶지만 LCC는 지금 재무적인 불안이 있죠. 워낙 큰 그렇죠. 상황이어서 LCC를 함부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항공 쪽에서는 대한항공 같은 종목군들을 중심축으로 한번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의류소비, 준내구재 소비 쪽에서 의류소비 쪽에서는 한세실업이나 영업무역처럼 지금 해외 소비에 연동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최근 주가 움직임도 좋고 비교적 향후 실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흐름을 조금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와, 이 지금 말씀해 주신 종목들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면 네. 신세계 이제 백화점 사업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백화점이 없어지는 추세예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백화점이 없어지는 추세고, 오히려 온라인 판매나 네. SSG죠. 신세계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면세점 사업이 이제 관광객이 많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면세점이 확대되고, 우리 면세점도 올랐잖아요. 맞아요. 600불에서 800불로 올랐죠. 네. 800불 올랐으니까 저도 이제 이번 주말에 가면서 좀 뭘 좀 사볼 생각인데 네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면세점은 될 것 같고, BGF 리테일이 CU죠. 네, 그렇습니다. CU. 편의점. 아마 시청자분들이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CU입니다. CU인데 네. 편의점인데 지금 잘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편의점이 저희 줄지는 않았어요. 줄어들질 않아. 왜냐하면 지금은 저 농촌에 가도 과거에는 그 농촌 전방이라고 그러죠. 뭐 이렇게 그런 그 있었는데 네네. 지금 다 편의점으로 바뀌는 추세예요. 네. 시골에도 다 편의점으로 바뀌는 추세니까 국도를 타고 가시다 보면 아마 많이들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계속 제품도 늘어나고 있고, 뭐 도시락도 많이 팔리고, 뭐 맞아요. 새로운 제품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이제 월마트, 미국 같은 경우는 월마트가 새로운 변신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고 말씀해 주신 거고. 네. 그다음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좀 이슈가 좀 하나 있잖아요. 아시아나하고 합쳐질까요? 지금 계속 승인이 안 나갖고 그냥 쩔쩔매고 있는데. 네, 일단 저는 된다면 일시적인 충격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결국 FSC가 하나로 된다라는 거, 국적기가 그렇죠. 하나로 모여진다라는 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고 그렇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로 합치게 되면 아마도 이제 가장 주목해 볼 것은 노선 정리. 그렇죠. 네, 그래서 노선 정리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시아나항공과의 결합은 뭐 일시적으로 주가 충격이 올 수도 있지만 지난 2분기 동안 화물기 수익을 통해서 대한항공에 벌어놓은 돈이 꽤 많다라는 것. 그다음에 이제 그 FSC가 만약에 하나로 합쳐지면 그다음에 벌어질 일은 뭐냐? LCC들이 정리될 가능성이 그렇죠. 높죠.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이 갖고 있던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런 것들이 또 진해와 정리가 또 되겠죠.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만약에 이제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수요가 떨어질 경우, 승인이다. 그러니까 그 승인이 네. 떨어질 경우에는 저는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 항공업계의 재편이 재편. 아닌가. 와. 그래서 70년대 미국도 항공기 산업이 한번 이렇게 전부 뒤집어지는 재편 과정을 거치면서 뭐 델타라든지 지금 그렇죠. 아메리카 에어라인 같은 것들이 좀 더 이제 확실한 경쟁 업체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가 그렇죠. 됐으니까 네네. 아마도 우리가 조금 전체 항공 수요에 비해서 항공사의 숫자가 조금 많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그렇죠. 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일정 부분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 항공업계에 대해서도 조금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발 더 나가면 그러면 글로벌 항공 수요가 증가하면 뭐가 움직이는가? 보잉과 에어버스가 움직이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보잉과 에어버스가 지난 2년간은 항공기를 만들 이유가 없었던 없었어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보잉에 대해서 강력 매수 의견이 나오면서 JP모건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항공 수요가 이제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737 맥스 같은 것들도 논란을 뚫고 이건 조금씩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 뭐 787 이런 것들에 대한 매수가 늘어나면서 보잉이 이제 양대축이 양익이 있는데 한쪽은 군수산업, 그다음에 한쪽은 이제 민수기인데 군수는 뭐 여전히 괜찮았고요. 그렇죠. 그러면 부진했던 민수 쪽에서 올라오게 되면 보잉이 이제 괜찮아질 수 있다. 그럼 보잉과 에어버스를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국내에도 보잉과 에어버스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한국항공우주라든지 그렇지. 대한항공도 일부 날개 부품을 그렇죠, 공급하고 그렇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몇 개 업체들이 이미 지난 팬데믹 구간에 보잉과 에어버스의 사람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한번 부품 공급을 위해서 돌았거든요. 그래서 면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품들에 대한 검수를 하고 간 만큼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항공 제품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규제가 까다롭습니다. 그쵸. 그냥 설계도만 있으면 만들어내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일단 허가를 득해야 되고요. 허가를 득한 상품만 팔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기존에 이제 공급 라인에 끼어 있거나 앞으로 그쪽 공급 라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도 볼 수 있어서 뭐 너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어쨌든 항공 수요가 회복됐을 때는 항공기를 제조하는 업체, 그다음에 항공기의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이 항공주를 잘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얼마 전에 그 독일 총리가 중국 갔을 때 에어버스 140대 사겠다고 계약했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좀 관심이 좀 생기는 거고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세실험이나 영업무역처럼 OEM으로 생산하는 이런 네네. 의류 생산하는 업체들도 우리가 좀 잘 봐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야,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빨리 좀 저도 좀 빨리 가서 좀 오늘 저녁에 가서 좀 이게 좀 뚝딱거리고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좀 정보 들으시면서 어떻습니까? 소비재 기업이 회복된다고 해서 무조건 사셔야 될 것도 아니고 어떤 기업들을 잘 고르셔야 될지를 우리 김종효 의원님께서 아마 속속들이 샅샅이 네. 정확하게 좀 살펴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말 소비 시즌, 이 소비재 투자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주신 인포스타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님 감사 말씀드립니다.